네, 다음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했던 게 이제 하나의 세션으로 멀티모달 AI 원리와 응용이었고요. 이제 지금 강의랑 내일 아침 강의까지 해서 또 하나의 세션으로 3D 디지털 휴먼과 동작 생성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쩌다 보니 이제 제가 두 강의를 다 맡게 돼서 이제 오늘은 여기 띄워져 있는 현실을 재현하는 3D 디지털 휴먼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이제 내일 오전에는 이어서 생성형 AI 기반 가상 캐릭터 동작 생성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하다 보니 이제 내용이 이어져서 이제 오늘 거 듣고 이제 내일 거 들으면 되는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좀 재밌는 거는 다 내일로 넘어가고 오늘은 약간 재미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감 미디어 공학과에 이제 작년 9월에 온 이경호라고 하고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에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땄고 졸업 후에 5년 정도 NC소프트의 연구 조직에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9월에 실감 미디어 공학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캐릭터 모션 캡처 데이터 가지고 이제 캐릭터 모션 다루는 걸 주로 연구했었고, 그래서 현재는 뭐 모션 생성하는 제너레이티브 AI나 휴먼 모션 분석 아니면은 실시간 모션 생성 이런 쪽을 연구하고 있고요. 9월에 와서 랩은 일단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학생이 없어서 혹시 관심 있으면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강의 제목이 이제 3D 디지털 휴먼에 대한 거였고요. 특별히 이제 3D가 붙어 있는데 그래픽스 하면 아무래도 3D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디지털 휴먼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뭐 명확한 정의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뭐 가상 환경에 사람 비슷한 뭔가가 있으면 다 디지털 휴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그걸 뭐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뭐 얼마나 외관이 보기에 실제 사람과 같은가를 보자면 이제 제일 왼쪽이 진짜 사람 같은 3D 모델이고 그걸 좀 뭐 카툰틱하게 바꾼다거나 더 뭐 해상도를 낮춰서 도트 이미지로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외관은 없고 텍스트로만 해도 사실상 챗GPT 같은 경우에 사람처럼 이제 말을 걸면 대답하고 이렇게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지능적으로 보면 사실 내가 말을 걸고 대답하는데 이게 진짜 사람이 하는 거랑 거의 구분 못할 정도로 똑같다라고 하면은 챗GPT 또한 이제 뭐 디지털 휴먼이다라고 관점에 따라서는 정의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적어 놓은 거는 이제 가상 캐릭터인데 이제 실제 사람과 같은 이제 가상 캐릭터인데 그 같다는 기준을 뭐 외관이 얼마나 똑같으냐 아니면은 움직이는 행동이 얼마나 똑같으냐 아니면은 얘가 행동하는 게 이제 지능적으로 진짜 사람 같으냐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다 중요한 건데 이제 오늘 강의 제목은 이제 현실을 재현하는 3D 디지털 휴먼 기술이라고 해서 실제 있는 사람을 이제 가상 환경에 그냥 겉으로 보기에 최대한 현실과 똑같이 옮기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저 지능적인 요소는 빼고 이제 외관과 행동을 최대한 진짜 사람 같은 디지털 휴먼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지능적인 부분은 이제 내일 강의에서 좀 다룰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외관과 행동을 위주로 이제 오늘 강의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외관이 그러면 어느 정도여야 이제 디지털 휴먼이라고 할 수 있느냐를 좀 고민해 보자면 당연히 진짜 사람 같으면 이제 제일 좋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 영상을 그냥 핸드폰으로 찍었다 그러면 이제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움직이는 영상이 이제 가상 환경에 들어갔을 텐데 뭐 그것 또한 일단 제가 뭔가 가상 환경에 들어갔으니까 디지털 휴먼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보통 그런 걸 이제 디지털 휴먼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그건 그냥 딱 있는 그대로가 들어간 거고, 뭐랄까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면 일단은 현 가상 환경에서 이제 뭔가 딱 스태틱하게 고정된 게 아니라 좀 새롭게 움직이는 뭐 그런 걸 좀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뭐 2D 디지털 휴먼이라는 개념이 있는 건 아니고 뭐 이런 것도 관점에 따라서는 디지털 휴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거는 사실 비전 쪽 연구고 왼쪽 밑에 이미지를 하나 입력으로 주고 음성을 입력으로 줬을 때 이제 이 사진상의 사람이 The 말하는 first thing we 것을 need to look at is the letter 이제 H, so the 영상으로 자동으로 sound at the 생성하는 beginning. 결과입니다. It depends what country you're from, but many native languages have a problem 보시면 with 되게 putting too much 자연스럽죠. 저는 tightness in the throat, and it can become more of a 비전 전문가가 sound. 아니라 So it's very 그거 때 많이 important not to 놀랐는데 over-exaggerate this sound. It's a very soft, very relaxed sound in English. So just softly release. 잘 보면 이제 뭐 동작이 약간 튄다는 느낌이 있는데 표정이나 피부나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얼굴만 다루면 이 정도고 이제 후속 연구로는 다른 연구지만 이제 제스처까지도 이제 다른 Look familiar? 여기 왼쪽 이미지가 입력이고 이 영상에서 말하는 음성만을 이제 같이 입력으로 넣어서 이제 이 음성에 맞도록 이 이미지가 움직이도록 하는 정도. Scenes like these are happening all over the galaxy right now. You could be next. That is, unless you make the most important decision of your life. Prove to yourself that you have the strength and the courage to.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은 진짜 같으신가요? 아니면 좀 더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이 정도면 사실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뭐 몇 가지 단점이 있겠죠. 저 사진을 잘 넣어야 된다는 거랑 예를 들어 뭐 카메라가 딱 고정 사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메라가 뭐 고정된다는 측면 혹은 뭐 저 이미지를 뭐 내가 좀 바꾸고 싶은데 뭐 그걸 잘 할 수 없다거나 어쨌든 2D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그럼 3D 디지털 film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는 좀 그 느낌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Great to be in Taiwan. 이 영상 Before I head out to the 3D night market, let's 휴먼의 dive into some 예제들을 exciting 좀 보여주는 frontiers of 예제고 digital 퀄리티 위주로 humans.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magine a future where computers interact with us just like humans can. Hi, my name is Sophie, and I am a digital human brand ambassador for Unique. This is the incredible reality of digital humans. Digital humans will revolutionize industries, from customer service to advertising and gaming.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걸 텐데요. 약간 제가 보는 거랑 화면이 잘린 것 같긴 한데 어떤 걸 말하시는 걸까요? 예. 그래서 2D랑 비교하면은 뭐 어색한 것도 있고 뭐 그냥 괜찮아 보이는 것도 있죠. 이게 3D라고 하면은 일단 2D는 이제 이미지에서 다루는 거고 이제 3D는 저런 3차원상의 정해진 메시가 있고 그걸 이제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뭐 그런 우측에 있는 요소들은 차차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뭐 2D랑 앞에서 이제 2D 얘기를 계속 많이 했으니까 2D랑 3D를 살짝 비교해 보자면 뭐 앞의 그냥 이미지 넣고 오디오 넣어서 만드는 예제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장점은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죠. 사진 하나만 넣으면 바로 뚝딱 나오고 뭐 얼굴 표정이나 외관도 되게 자연스럽죠. 뭐 단점이라고 본다면은 사진상의 조명이 고정되어 있고 카메라도 고정되어 있어서 이제 그걸 조절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이 배경도 사진상의 배경에 이제 국한된다는 단점이 있고, 뭔가 표정이나 제스처를 내 맘대로 좀, 이 제스처는 이때는 이 제스처 말고 요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를 조절하기가 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고요. 3D 디지털 화면은 약간 반대죠. 이제 어쨌든 3차원 모델이 있으니까 카메라도 마음대로 잡을 수 있고 조명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이 배경도 뭐 있는 모델들 많이 가져와서 뒤에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아티스트가 개입하기에 좀 훨씬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일단 결과물이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팔을 뭐 이렇게 바꾸겠다를 좀 훨씬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뭐 관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언캐니 밸리가 좀 3D 쪽에서 더 크다고 보고요. 약간 이거 사람 같지 않은데 어색한데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경우가 2D에 비해서 더 많고, 그리고 일단 그 3D 모델 만들고 애니메이션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그냥 이미지 하나만 넣으면 됐는데 진짜 사람 같은 모델을 표현하려면 되게 뭐 메쉬도 엄청 디테일해야 되고 피부 표현도 해야 되고 뭐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아티스트가 개입한다는 것 자체도 이제 그만큼 노동력이 들어간다는 거라서 이제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요. 반대로 그만큼 많은 비용을 한번 투입해 놓으면은 이제 그걸 또 재활용해서 계속 잘 쓸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내용은 일단 3D 디지털 휴먼을 이제 가상 세계에 옮겨서 진짜 사람을 가상 세계에 옮겨서 진짜 현실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근데 이게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건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좀 넓은 범위를 얕게 소개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혹시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해서 뭐 그쪽에 약간 일을 하고 계시거나 뭐 해본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예. 아무래도 분야가 비전 이쪽이 훨씬 비전이나 NLP 이런 쪽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이제 뭐 그래픽스에 대해서 뭔가 기술적인 부분 혹은 뭐 최신 연구 트렌드 이런 걸 소개해 드리기에는 뭐 약간 니즈도 없을 것 같고 해서 오늘은 좀 그냥 그래픽스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해서 좀 이런 게 있구나를 아실 수 있는 느낌으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3D 디지털 휴먼이 뭐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정도를 어떤 식으로 돌아가서 뭐 이런 특성이 있구나를 이해하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걸 내가 그래픽스에 들어가서 이런 연구를 하겠다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보다는 이제 뭐 다른 분야 하시던 연구를 이제 뭐 3D 디지털 휴먼에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뭐 내가 하던 걸 여기에 넣어 본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못 풀던 문제를 이걸 가져와서 해본다거나 하는데 뭐 아이디어 정도를 얻을 수 있는 목적 혹은 3D 디지털 휴먼이 뭐 쓸만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연구 결과로 뭐 사람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좀 그럴듯하게 시각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뭐 이런 건 또 가져다가 쓰면 되겠구나를 얻어가실 수 있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디지털 휴먼이 외관이 얼마나 사실과 같으냐를 따지는 게 좀 이제 강의 주된 내용이 될 텐데요. 이거 어느 정도여야 진짜 사람 같으냐가 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최신 기술이 뭐 어디까지 왔느냐를 소개하는 용도로 영상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얼리얼에서 약간 실제 게임은 아니고 이제 기술 소개 느낌으로 매트릭스 어웨이큰즈라고 약간 컨셉 게임 정도를 낸 영상입니다. Where do ideas of who we are and what we want even come from? You take the red pill,
and I show you how deep the rabbit hole goes. This isn't real. What is real? How do you 캐릭터가 define 이제 real? 실제 그냥 영상을 찍은 For 건지 instance, I'm not even sure why I'm 아니면 here. 3D 모델이 I 움직이는 remember 건지 waking up and thinking that I'm supposed to 구분이 come here. 되시나요? That it was important for me to ask people, 이게 사실 how do we know what 고화질로 is 봐야 real? 되는데 프로젝터로 보면 네, 어차피 구분이 안 될 것 같긴 아, 하고요. I'm Keanu Reeves. Over 20 years ago, I first played the character Thomas Anderson 잘 in 옷 the 같은 걸 Matrix 잘 trilogy. 보면 사실 Those 약간 films 어색한 부분이 pioneered 있거든요. digital 그래서 cinema with shots 진짜 like 찍은 게 아니라 bullet 약간 time. 모션 Back 캡처 then, 같은 we 걸 talked a lot 뜨고 about where the 모델을 digital 입힌 age might 결과라고 take 보시면 cinema 될 것 같습니다. narrative. In an industry where actors have tried to remain perpetually young, we wondered about digital faces that could 이렇게 become 보면 immortal. 되게 그럴듯하죠. 근데 Hi, 아까 그 I'm 2D랑 Carrie Ann Moss, 비교하기는 and 좀 I played 불공평한 Trinity 부분이 in the 있고요. Matrix films. 20 years ago, we asked ourselves how long it would be before faces and bodies could be changed as easily as we change clothes. We wondered, what would identity mean in a completely digital world? And what would reality mean when a world we can build feels as real as our own? 그 2D 디지털 휴먼을 보여드릴 때는 이미지는 원본인데 이제 음성을 넣어서 이제 없던 영상을 만들어낸 거고, 요거는 진짜로 저 키아누 리브스가 연기하는 걸 찍어서 그대로 이제 가상 환경에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든 정보가 최대한 다 있는 상황에서 옮긴 거라서 이쪽이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보를 진짜 있는 대로 다 끌어오면 요 정도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있는 대로 다 끌어오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걸 위해서 일단 대략적인 3D 그래픽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이해하셔야 뒷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소개하고, 이제 3D 모델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움직여서 아까 같은 영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3D 휴먼을 일단 만들어내는 것과 이제 걔를 움직이는 방법, 그리고 그걸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픽스 인트로덕션을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그리고 계속 2D랑 비교하게 되는데, 2D는 다루는 요소가 기본적으로 이미지죠. 뭐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이미지죠. 그래서 이제 픽셀별로 색상이 있는 데이터를 다루고, 이제 픽셀별로 뭐죠, RGB 값이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죠. 3D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요. 이제 이미지 같이 폭 너비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3차원 공간상에 이제 점들이 있고, 그 점들이 이제 뭐 선을 이루고 면을 이루면서 이제 그 면이 이제 시각화되는 게 그 과정이고요. 저렇게 정점 버텍스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이 페이스를 이뤄서 이제 그 면들이 모인 것을 뭐 하나의 메쉬라는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 구 하나가 이제 하나의 메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상도를 따지죠. 그래서 뭐 해상도가 낮으면 용량도 작고, 이제 그걸 점점 높일수록 이미지 퀄리티도 높아지고 용량도 높아지고 이제 계산량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미지 해상도가 이게 얼마나 퀄리티나 그런 거에 이제 중요한 요소고, 메쉬에서는 그 폴리곤 개수가 이제 그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요. 같은 물체라고 해도 이걸 이제 몇 개의 폴리곤으로 표현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그 디테일을 얼마나 다룰지는 조절할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이미지라도 이제 해상도를 얼마로 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랑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물체인데 이제 폴리곤 1000개로 하면은 약간 흐리멍텅하게 나오고, 그걸 이제 점점 늘리면은 진짜 사실적인 걸로 바뀌죠. 근데 그만큼 이제 용량은 많이 차지하고 연산량이 늘어날 거고요. 어쨌든 이제 그래픽스에서 다루는 거는 이 메쉬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저 메쉬를 가지고 이제 메쉬가 있으면은 그걸 이제 이미지, 결국은 사람이 볼 때는 뭔가 이미지 형태로 결국은 나와야지 그걸 모니터에 띄우고 사람이 보는 걸 거고요. 그러면은 저 메쉬 같은 물체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모니터에 띄우느냐를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저희가 쓰는 아날로그 카메라랑 똑같고요. 저건 카메라의 개념을 소개하는 약간 과학 실험 같은 거고, 저 네모난 암실 상자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보면은 실제 물체의 상이 저렇게 반대로 맺힌다는데 뭐 저렇게까지 따지지는 않고, 개념적으로 따지자면 이제 어쨌든 카메라가 있고 물체가 있으면은 이제 그 카메라가 볼 때의 이미지를 구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개념적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카메라가 주어졌으면은 내가 여기 있고 뭐 요 마이크를 보고 이제 이미지를 그릴 거면은 이제 대략 이제 뭐 카메라 기준으로 이미지가 어디에 위치한다를 정했으면은 이제 각 픽셀의 색상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카메라에서 그 픽셀로 빛을 쐈을 레이라고 할까요? 이제 레이를 쐈을 때 이제 카메라에 닿는 픽셀이 있을 거고, 카메라를 안 닿고 이제 지나가는 픽셀이 있겠죠. 그래서 카메라에 닿는 픽셀은 이제 카메라의 색깔을 두는 거고, 안 닿고 그냥 지나가는 픽셀은 없는 거고, 저런 식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이제 레이를 쏴서 이제 뭔가 부딪히면은 그 부딪힌 물체의 색상을 그 픽셀에 그리고, 안 부딪히면 뭐 안 그리고 뭐 결국 어딘가에, 사실 뭐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는 어딘가에 가서 부딪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물체의 색상을 그리겠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걸 그래픽스에서는 레이 트레이싱 개념이라고 말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개념적으로는 이제 맞는 방법이고 이게 틀린 건 아닌데, 레이를 이렇게 일일이 쏴서 픽셀 색깔을 다 채운다는 게 사실 되게 계산량이 많고 어떻게 보면 무식한 방법이고요. 즉 그 인터섹션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 여러 최적화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이 픽셀에 대해서 쐈을 때 얘랑 닿는 물체가 뭔지를 따지려면은 이제 이 물체들 모두에 대해서 닿냐 안 닿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 연산량이 많죠. 그래서 레이 트레이싱 자체는 쓰이는 기법인데 되게 이제 고퀄리티의 뭔가 결과물을 낼 때 오프라인 렌더링 용도로 많이 쓰고, 이런 보통 게임 같은 데서 이제 온라인 런타임에 쓰는 용도로는 잘 쓰이진 않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쓰이는 건 이제 레스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좀 다른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개념적으로만 따지면 이제 레이 트레이싱이 픽셀별로 레이를 쏴서 이제 각 픽셀에 대해서 뭔가 연산을 하는 거라면, 레스터라이제이션은 반대로 이 물체별로 이 물체 그리고 이 물체 그리고 하는 식으로 물체별로 이제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물체를 다 그리면은 이제 이미지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물체를 그린다고 했을 때 뭐 폴리곤 단위로 그리겠죠. 이면 그리고 저면 그리고, 그러면 이 폴리곤 하나를 그려야 되면은 걔는 이제 3차원상의 이제 포지션을 갖고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이미지에 그리려면 2차원상의 좌표가 뭔지로 떨궈야 되고요. 그건 이제 사실 카메라 방향이 정해져 있고 물체 방향이 정해져 있고 이제 이미지 그리는 플레인이 어딘지가 정해지면 사실 수학적으로 그냥 계산하면은 3차원 좌표는 이미지상의 좌표로 떨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모 폴리곤이 점 4개가 이제 3차원상의 점 4개가 2차원상의 점 4개로 변환이 될 거고요. 그럼 얘네를 이제 채워야 되는데, 채우려면 뭐 보통은 뭐 사각형으로 할 때도 있는데 삼각형 단위로 분할을 하고요. 그러면 삼각형 단위로 요 삼각형 칠하고 요 삼각형 칠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 삼각형을 칠하려면은 이미지에서 이제 이 삼각형이 걸치고 있는 픽셀이 어딘지를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픽셀 각각에 대해서 이제 색칠을 하면은 이제 최종적인 이미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폴리곤을 다 그려서 모든 폴리곤 이미지에 다 그려지면은 이 씬에 대해서 한 프레임 그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 트레이싱보다는 연산량이 작은 편이고요. 어쨌든 폴리곤
그 충돌 체크가 사실 되게 헤비한 일이라서 그래서 그냥 폴리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대충 따지면 이 픽셀 개수가 뭐 얼마냐에 따라 좀 다를 텐데 적어도 폴리곤 단위로 한 번씩 그리는 프로세스가 돌아야겠죠. 폴리곤이 뭐 100만 개다 그러면 일단 100만 번 이터레이션을 돌아야 되는 거고 그냥 하면 이제 그런데 사실 실제 게임 같은 걸 해보면 되게 복잡한 씬을 그리는데도 런타임에 그냥 돌아가는 게임들이 많죠. 이것도 아까 그 매트릭스 어웨이큰즈의 플레이 화면이고요. 이렇게 큰 도시라고 하면은 진짜 그 폴리곤을 그냥 다 하면은 무지막지한 수라서 이거를 진짜 그 모든 저 멀리 있는 모든 폴리곤을 다 그린다고 하면은 이 속도로 돌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좀 이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기법들이 이제 도입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엄청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몇 가지만 소개드리면 제일 많이 쓰이고 중요한 게 이제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는 거고요. 이거를 사람을 표현할 때 이제 제일 왼쪽이 진짜 뭐 최대한 많은 디테일을 표현한 게 이제 저 모델인데 사람이 이제 카메라 거의 앞에 있을 때는 저만큼의 해상도가 필요하죠. 그걸 위해서 이제 그렇게 꾸며놓은 건데 이제 사람이 뭐 길을 따라 엄청 많은 군중이 다니고 있는데 저기 창문 밖에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을 그릴 때는 사실 이미지에 그려보면 거의 뭐 점처럼 보이고 이렇게 디테일을 굳이 그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들 때 제일 디테일한 것부터 이제 뭉뚱그려진 이제 디테일을 거의 다 날려버린 식으로 몇 개의 레벨로 나눠서 디자인하고요. 그래서 그 캐릭터나 뭐 어쨌든 메시를 그릴 때 지금 카메라로부터의 거리 이런 걸 따져서 얼마만큼의 디테일로 표현할지를 결정해서 동적으로 이제 렌더링 할 때마다 어떤 디테일로 그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거는 거의 안 그리다시피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건물에 가리고 있는데 건물 뒤에 안 보이는 애는 굳이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뭐 그런 걸 제외한다거나 건물들을 여러 개 그리는데 다 똑같은 건물이라서 한꺼번에 그리면 되는 경우에는 뭐 그런 GPU 인스턴싱을 통해서 한꺼번에 그린다는 그런 기법들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이 메쉬를 어떻게 그릴 거냐,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어떤 물체가 그려져야 되냐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제 뭐 레이를 싸서 이 레이에 닿는 애가 누구냐를 따진다는 거는 어쨌든 이 픽셀에 얘가 그려져야 된다는 것까지는 이제 판별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그려지는 건 알겠는데 그럼 색깔이 뭐여야 되냐는 사실 좀 또 다른 문제고요. 같은 물체라고 해서 사실 모든 픽셀이 다 같은 색으로 그려지는 건 아니고 각 픽셀별로 이제 색깔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저 동그란 공이 있는데 공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가 결정되면은 공이 이제 이미지상에 어디에 그려져야 될지는 카메라가 주어지면 결정이 되는데 색상은 아직 사실 모르는 거고요. 뭐 저 물체의 색상도 있을 거고 옆에 이제 조명이 있으면은 조명이 무슨 색깔이냐, 뭐 얼마나 밝으냐에 의해서도 이제 색상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뭐 저 물체의 색상이 단순히 하나의 RGB 값이 아니라 뭐 빛을 반사하는 정도는 얼마고, 이제 뭐 법선 벡터가 얼마 어떤 각도고, 뭐 얘의 텍스처라고 해서 뭐 질감은 아니고 이제 뭐 똑같은 데 있는 프린팅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색상이 이제 아주 다각도로 많이 변하고요. 그래서 저 뭐 저 물체가 가지는 특징인 뭐 노멀 벡터나 매터리얼 텍스처만 바꿔도 같은 그냥 구체인데도 굉장히 다른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이제 제일 왼쪽 흰색 구체를 그냥 그리면 저렇게 되고요.
저기에 이제 뭐 색깔을 입히고 이제 빛을 반사하는 정도가 얼마인지 입히고 여기에 이제 여기 밑에 그려진 텍스처를 입히면은 약간 이제 울록불록한 느낌을 낼 수 있고, 이게 멀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에 노멀 매핑이라고 해서 그걸까지 적용하면은 이게 메쉬 자체는 이제 완벽한 구인데 약간 올록불록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요런 재질을 메쉬에서 표현하려고 하면은 진짜로 엄청 디테일한 게 들어가야 돼서 뭐랄까요, 레졸루션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메쉬는 최대한 간단하게 유지하고 텍스처나 노멀 맵으로 이런 디테일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을 표현할 때 있어서도 저런 뭐 텍스처나 노멀 매핑이 되게 중요하고요. 요 사람 메쉬는 이렇게 보통 매끈하게 구현을 하고 여기에 이제 이 메쉬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여기에 이제 텍스처랑 노멀을 입히면은 저기 거칠거칠한 피부 느낌을 살릴 수 있고, 여기 주름도 사실 메쉬는 요 형태인데 노멀을 이렇게 왔다 갔다 조금 다르게 주면은 저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뭐 준비를 못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주름을 표현하려면 원래는 이렇게 메쉬를 구성해야 저런 느낌이 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메쉬 자체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고, 이 메쉬 각각의 노멀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빛을 그만큼 다르게 이제 그림자도 만들고 반사되는 정도도 다르게 해서 이제 주름을 표현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메쉬가 이렇게까지 되면은 이제 너무 복잡해지니까 실제로 하는 거는 메쉬 자체는 그냥 되게 평평하게 두고요. 실제로 요거보다 더 얘보다 훨씬 듬성듬성 두고, 대신에 여기 각 픽셀의 노멀에 대해서만 약간의 변동을 주고, 원래 이 그냥 페이스 자체의 노멀은 항상 이제 요 방향인데 그게 아니라 그 노멀 자체를 이 페이스 방향과 무관하게 이제 별도로 이제 다 일일이 따로 줘서 이제 여기서 노멀만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처럼 얘랑 비슷하게 하면은 렌더링 했을 때는 이제 실제 사람이 보기에는 메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인지하는 건 아니고 진짜 주름이 생긴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노멀 매핑을 이제 주로 많이 극단적으로 쓰는 게 저 주름 매핑 할 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 메쉬는 그대로 왼쪽 메쉬를 유지하는데 이제 노멀 매핑을 통해서 이렇게 주름을 이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러를 결정하는데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이제 조명이고요. 조명도 사실 뭐 종류가 되게 많아서 특정 방향으로 쏘는 조명,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전구처럼 포인트 조명으로 해서 다 퍼지는 조명, 아니면은 점 하나에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특정 네모난 뭐 LED 네모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영역으로 되는 조명, 아니면은 딱 레이저처럼 스포트라이트 형식으로 집중해서 쏘는 조명,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걸 조합하면은 저게 이제 실제로 다 이제 현실에 있는 조명이고, 이제 이걸 조합해서 이제 같은 이제 공간이라도 어떤 조명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이제 뭐 어떤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이제 3D 환경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 또한 이제 뭐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거는 항상 덤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쉬가 있고 카메라 주어지고
이제 거기에 뭐 그 메쉬의 텍스처나 재질이나 뭐 이런 게 주어지고 조명까지 주어지면은 이제 최종적인 아까 보신 이미지가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디테일하게 파고들면 사실 좀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충 이제 맨 처음 아무것 그 3D 물체에서 저희가 보는 이미지까지 변환되는 과정은 크게는 이 정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적은 이제 현실과 같은 3D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내는 걸 거고요. 그걸 진짜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면 이제 여기 썼던 요소 중에 카메라 조명 말고는 다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메쉬도 실제 사람과 같은 메쉬여야 되고, 아까 보신 뭐 얼굴 표현을 위해서는 이제 노멀 매핑이나 텍스처나 뭐 저런 것들이 실제 사람과 같은 값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처럼 표현하려면 저 값들을 이제 현실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저 값들을 구해내는 게 이제 핵심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픽스 인트로덕션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 값들을 그러면 실제 사람에서부터 어떻게 계산해내는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3D 재구성인데 대상이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략적인 프로세스를 설명드리자면 이제 일단 사진을 찍어서 뭐 어쨌든 저희가 현실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진 찍는 거고, 이 사진을 찍어서 얘로부터 이제 메쉬를 구하고 걔를 좀 정리하고 여기 이제 텍스처랑 그런 걸 입혀서 이제 실제 사람같이 만드는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대략적인 프로세스를 설명드리자면 먼저 저렇게 포인트 클라우드를 구한 다음에 그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이제 메쉬를 구하고 메쉬를 좀 우리 토폴로지라고 해서 약간 정교한 형태를 거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멀 맵과 텍스처를 입히고 여기 리깅이라는 뼈를 끼운 게 되면은 이제 진짜 사람과 같은 움직임을 내는 디지털 휴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한 이제 제일 기본적인 환경은 사실 뭐 이것도 얼만큼 이제 좋은 장비를 쓰느냐 아니면 간단한 장비를 쓰느냐에 따라서 바뀌는데, 일단 오늘은 최대한 좋은 장비로 최대한 사실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주로 쓰이는 게 저런 식으로 중간에 사람이 오고 그 주위를 이제 많은 수의 카메라로 둘러싸서 여러 각도에서 이제 사람을 찍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요. 예. 그거를 포토그래메트리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뭐 사진 측량법이라고 하고요. 카메라에서 이제 예를 수학적으로는 이제 카메라 두 개가 이제 있을 때 그 카메라 두 개의 뭔가 상대적인 거리 혹은 두 카메라의 뭐 공간상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두 카메라가 이제 하나의 물체를 각각 이제 찍어서 카메라 자신으로부터 이제 저 물체로 향하는 방향 혹은 각도를 알면은 이제 저 두 카메라의 위치와 이제 각도로부터 저 나무상에 있는 이 빨간 점의 좌표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까지는 아니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걸 이제 삼각 측량법이라고 해서 뭐 기본적으로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이미지상에 찍힌 점들의 좌표를 구해내는 게 가능합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저렇게 카메라들을 빽빽하게 배치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카메라 두 개에 대해서 같은 점이 찍히면 이제 3차원상의 좌표를 계산해낼 수 있고, 그걸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여러 개 놓고 찍힌 점도 여러 개 놓고 하면은 이제 저렇게 여러 개의 카메라로부터
다량의 이미지를 찍으면은 이렇게 이미지상에 나타난 점들을 이제 3차원 점들의 이제 3차원상의 위치를 계산해내는 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중간에 있고 주변의 모든 카메라가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걸로부터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해서 3차원상의 점들이 이제 아주 많이 나와 있는 데이터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혹시 들으시다가 질문이 있으시면 아무 때나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제 이렇게 구해지는 거고, 그러면은 이걸 3차원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는 폴리곤 형태로 해서 메쉬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것도 몇 가지 알고리즘이 있지만 제일 직관적인 거는 이제 들룬의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는 방법을 많이 쓰고요. 저희가 가진 거는 요 A 포인트 클라우드 포인트들이고, 요걸로부터 이런 삼각형들로 이루어진 메쉬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정해져 있는 답이 있는 게 아니죠. 뭐 요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 얘도 어쨌든 점들을 이어서 삼각형으로 만들면 요렇게도 만들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냐를 따졌을 때 이제 주로 쓰이는 방법이 요 삼각형이 이루는 이제 최소각을 이제 맥시마이즈하는 거고요. 굳이 따지자면은 요 삼각형이 최대한 균등하게 분포하는 거를 선호하는 쪽으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방법으로 하면 요게 이제 그냥 안 좋은 방법에 해당하는 거고 하고, 이 들룬의 트라이앵귤레이션으로 하면은 요런 형태로 되고요. 요렇게 이 알고리즘을 쓰면은 뭐 특징적인 점이라고 한다면 요 어느 삼각형을 잡아도 이 삼각형의 외적원에 대해서 외적원 안에 들어오는 다른 점이 전혀 없도록 한다는 게 이제 증명되어 있고요. 뭐 이 알고리즘의 디테일한 걸 이제 소개해 드릴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균등하게 이제 메쉬화하는 방법이 이제 알려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삼각형, 이것도 프로젝트라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아주 조밀조밀한 삼각형으로 만드는 게 이제 아까 과정을 통해서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포인트 클라우드가 되게 점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메쉬화하면은 레졸루션이 지나치게 높고 불필요하게 이제 폴리곤이 너무 많은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약간 포인트 클라우드 상의 에러 때문에 자글자글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만큼 개수의 폴리곤을 그대로 유지해서 이제 모델화해서 쓰기에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고요. 그걸 이제 좀 줄이기 위해서 리토폴로지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메쉬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양의 삼각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듬성듬성하게, 이때는 또 사각형을 많이 쓰고요. 이렇게 똑같은 사람 얼굴이지만 이제 다른 형태의 폴리곤으로 좀 더 간결하고 쓰기 편한 형태의 폴리곤으로 바꾸는 걸 이제 리토폴로지라고 하고요. 그걸 하는 과정인데, 이건 수작업으로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게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놀랍게도 요즘도 아티스트들이 많이 하는 작업이긴 합니다. 이거는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저렇게 진짜로 디테일하게 많이 하고요. 이걸로 이제 전체 메쉬를 다 채운다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리겠죠. 이제 중요한 부분을 저렇게 좀 손으로 조심해서 하고 나면은 나머지 좀 넓은 영역은 그냥 툴이 간단하게 채워주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따져야 되는 게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뭐랄까요, 폴리곤이 많던 거를 줄여야 되는데 그걸 최대한 효율적으로 줄여야 되는 거고, 이게 평평한 폴리곤들이 모여 있는 부분을 묶어서 이제 하나의 큰 폴리곤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다 제각각인 애들을 묶어서 하나로 만들면 손상되는 정보가 많겠죠. 이제 그걸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뭐 메시를 사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뭐 선이 딱 나타나야 되는 부분은 진짜로 그 선이 유지되도록 하는 요소도 있어야 되고, 이제 사람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뭐 눈 같은 부분, 실제로 디테일하게 움직이는 부분은 그만큼 디테일하게 토폴로지를 잡아야 되고, 예를 들어 볼 이런 부분은 막 아주 세밀하게 움직이진 않으니까 이제 넓게 잡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특징을 살리면서 토폴로지를 새로 잡는 게 사실 좀 까다로운 일이긴 하고요. 이걸 그냥 자동으로 해주는 툴이나 뭐 연구들도 있는데, 제일 근데 멀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그냥 앞에 저런 요소 안 따지고 균등하게 그냥 하면은 저런 식으로 나오고요. 근데 저러면은 눈이나 볼이나 다 똑같은 크기의 폴리곤으로 된 거고, 눈에서 나타나야 되는 디테일이 없어진 거라서 안 좋은 거겠죠. 뭐 좀 나아진 게 요건데, 예를 들어 뭐 입술이나 코 이런 데를 코선을 따라서 이제 또 토폴로지가 잡혀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냥 해서는 쉽게 잘 맞춰지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제 사람이 좀 개입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3D 모델을 다루는 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긴 하고요. 뭐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사람이 하는 게 더 싸서일 수도 있고, 그보다는 아티스트가 나는 이런 형태면 좋겠는데 자동으로 하면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하고 싶어서 이제 자동은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내가 손으로 하겠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노멀 맵과 텍스처 맵을 구해서 입혀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는 이제 아까도 뭐 비슷한 형태인데, 저 포인트 클라우드는 포지션만 나온 거고요. 그걸로 이제 메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한 거고, 그러면 이제 이때 각 영역의 색상이 어떻게 되냐는 이제부터 이제 새로 구해야 되는 문제고요. 뭐 색상을 구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어쨌든 카메라로 이제 여러 개의 이미지를 찍었으니까 그 이미지의 픽셀 값을 가지고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이 색상이 나타나니까 뭐 이 캐릭터의 이 부분의 색깔은 뭐 갈색이겠구나를 추정하는 식으로 알고리즘 자체는 이제 뭐 계산을 하면 될 거고요. 뭐 그걸까지 이제 여기서 설명드리진 않을 건데, 한 가지 따져봐야 되는 거는 어쨌든 이미지 상에서 뭔가 이 픽셀은 무슨 색상이 나왔다를 알 수는 있지만, 그럼 실제로 그 캐릭터의 이 부분의 색상이 그 이미지 상에 나타나는 픽셀 상의 색상인가는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아는 거는 이미지 상의 색상인데, 그걸 결정하는 요소가 이 물체의 재질이나 뭐 텍스처, 노말도 있지만은 사실 조명도 같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옷은 뭐 하늘색으로 옷의 재질이나 그런 거는 결정되어 있지만, 이제 조명을 하얀색 조명을 쏘느냐, 뭐 녹색 조명을 쏘느냐, 어느 방향에서 쏘느냐에 따라서 뭐 사진을 찍거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제 옷의 색깔은 다르게 보일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3D 스캔으로 얻어낸 이미지의 색상은
그 캐릭터의 재질과 조명이 합쳐진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이 메쉬의 색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이미지에서 조명의 영향을 제거한 값을 구해내야 이상적으로 이제 얘의 색상은 이거야라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따지기에는 그냥 3D 스캔만 해서는 정보가 부족한 거죠. 이미 조명은 반영되어 있는데 이 조명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줬는지를 따지기는 좀 어려운 거죠. 제가 그리고 간략히 그냥 뭐 노멀 매트리얼 텍스처라고 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 특정 피부 혹은 뭔가 특정 물체의 색상을 표현하는 특징이 무엇이냐를 정의하자면은 뭐 이게 빛을 뭐 얼마만큼의 비율로 반사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값으로 표현하기는 사실 되게 까다로운,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뭐 요 예를 들어 뭐 이 매직의 뚜껑의 뭐 물리적인 색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특징이 뭐냐를 그냥 뭐 RGB 값 하나를 또 표현하는 게 뭐 검정색이니까 뭐 RGB 값 검정색 이렇게 하나로는 표현할 수는 없고 이게 뭐 빛을 얼마나 잘 반사하냐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뭐 그럼 반사되는 정도 이렇게 값 몇 개를 추가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이제 물리 그대로 표현하고자 한다면은 좀 깊게 들어가면 저런 식으로 BRDF라고 해서 한글로 하면 뭘까요? 입사광에 대한 이제 반사 정도를 나타내는 함수 형태로 나와야 이제 실제 물리적으로 이 물체의 반사값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게요. 너무 또 디테일한 부분인데 결국은 이 특정 물체의 색상적 특징은 이렇게 함수 형태로 표현이 되고 이 함수라는 거는 이제 들어온 빛에 대해서 이제 나가는 빛의 비율이 얼만큼 되느냐를 이제 입사각과 반사각과 이제 뭐 보는 각도 뭐 이런 걸 다 따져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명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요. 어쨌든 뭐 요건 너무 디테일한 거고 이미지에서 찍힌 픽셀 값은 저 조명이 섞여 있는 정보이고 저걸 제거해야 이제 본질적인 이제 물체의 색상을 구해낼 수 있다를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내기 위해서 이제 도입된 게 저 라이트 스테이지라는 거고요. 아까는 카메라만 있었죠. 그냥 카메라만 있었는데 여기는 카메라도 있고 여기 동그랗게 박힌데 조명까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 특을 이제 계속 바꿔가면서 여러 장을 찍어서 조명을 바꿨을 때 색상이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다 계산을 해서 조명의 영향을 제거한 진짜 본질적인 이제 재질값, 색상값 이런 걸 구해내겠다라는 취지이고요. 실제 촬영 케이스를 보시면은 조명을 계속 바꿔가면서 찍게 되고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배우는 가만히 있고 조명을 밝게 했다가 어둡게 했다가 뭐 어디서 어느 쪽만 방향도 다르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계속 찍습니다. 아까 3D 스캔 같은 경우 이제 한 번 찍으면 끝인 건데 이거는 사람을 고정해 놓고 조명을 바꿔가면서 계속 찍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만히 눈을 안 감고 있어야 되는데 저게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정보는 많이 얻게 되죠. 그래서 그만큼 더 많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사람 뭐 이 경우에는 피부 정보를 얻기 위함이겠죠. 피부 정보를 훨씬 디테일하게 얻을 수 있고요.
그 단순히 이제 피부 표면의 색깔이 얼마냐 이런 게 아니라 뭐 사실 실제로 사람이 피부를 볼 때는 이 피부 안에 혈관도 보이고 뭐 안쪽까지 좀 반사된 결과까지를 보게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Lifelike 3D mesh of a face. And finally, 더 AI 디테일한 models. 값을 얻을 수 있고요. 지금 잘은 안 보이실 텐데 저 피부 주름이나 이제 반사된 정도 아니면은 조금 전에 귀 같은 경우에 이제 귀가 빛을 받았을 때 안쪽이 빨갛게 되는 그런 것까지 이제 표현이 된다. 그런 것까지도 이제 구해낼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실제 목적은 조명의 영향을 빼내고 구하겠다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 혹은 물체의 색상을 구해내면은 이제 3D 그래픽스에서 주로 하는 이제 조명을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렌더링하는 게 가능해지고요. 아까 그냥 3D 스캔이었으면 어떻게 보면은 그 스캔 당시 조명 세팅에 맞춰진 형태로만 이제 렌더링하는 게 가능한데 조명 효과를 뺀다면은 이제 조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죠. 이게 라이트 스테이지의 좀 큰 버전이고요. 얘도 한 15년 전 영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얼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움직임과 좀 큰 환경에서 이제 밑에 움직이는 것까지 해서 조명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찍고요. 이런 걸 찍고 나면은 이제 원하는 대로 조명을 바꿔가면서 렌더링하는 게 가능하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가상 환경에서 조명을 저렇게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보인다를 보여주는 거고 그냥 잘 안 보이실 텐데 어쨌든 되게 사실적으로 조명 진짜 저 조명 환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느낌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실제 사람과 최대한 유사한 모델을 얻어내는 방법이 뭐 저런 것들이 있고요. 저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사람의 메쉬나 재질까지는 구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걔는 이제 스태틱한 뭔가 하나의 자세에 대한 뭔가 메쉬일 거고, 걔를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면은 걔를 움직여서 사람처럼 움직이게 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이제 이후부터는 그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뭐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부분은 캡처를 하면 되게 고해상도의 메쉬가 나오고요. 뭐 리토폴로지까지 해도 여전히 16K 이건 텍스처인데 메쉬 해상도가 되게 높습니다. 뭐 폴리곤이 적어도 뭐 10,000개 이렇게 되는데 폴리곤 단위에서 뭐 사람이 팔을 들어 올리는데 여기 팔을 이루는 모든 폴리곤을 다 조금씩 움직여서 애니메이션을 한다는 그걸 이제 일일이 다 컨트롤해서 움직이게 한다는 거는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걸 좀 편하게 진짜 사람이 움직일 법한 범위 내에서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보통 리깅이라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렇게 메쉬를 왼쪽과 같은 메쉬를 구했으면 여기에 이제 내가 컨트롤하기 위한 뼈대를 박아 넣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걸 이제 리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리깅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뭐 저기 뼈대만 움직이면 이제 저기 팔 뼈대만 들면은 이제 팔에 연관된 주변 그 메쉬의 폴리곤들은 팔을 따라서 정해진 공식에 의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면은 내가 조정하는 거는 저 뼈대가 뭐 개수가 많지 않거든. 뭐 20몇 개에 대한 컨트롤 포인트만 이제 원하는 대로 바꾸면은 사람은 이제 그 진짜로 사람이 움직일 법한 폴리곤이 막 깨진다거나 그런 현상 없이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깅이라고 하면은 저 메쉬에다가 뼈대를 박는 걸 말하고요. 그게 필요한 이유는 이제 폴리곤은 너무 많고 이걸 그대로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스켈레톤을 박아서 이제 더 적은 자유도, 그러니까 파라미터 값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이 스켈레톤을 움직였을 때는 폴리곤을 마음대로 움직이면 이게 사실 얘는 뭐 여기 두 개의 폴리곤을 인접해야 되는데 뭐 이게 막 떨어져 나간다거나 뭐 이상한 부분이 삐져나온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시스템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뼈대 자체는 그래서 여기 메쉬에 그냥 넣으면은 됐는데, 그럼 실제로는 이제 저 뼈대를 움직이면은 주변 폴리곤들이 따라 움직여줘야 되겠죠.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뭐 스키닝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기본적으로는 저 리니어 블렌드 스키닝 방법을 많이 쓰고요. 예를 들어 예.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3D 스캔을 할 때는 어쨌든 A 포즈 형태로 해서 스캔을 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건 스태틱한 자세를 스캔한 거고, 여기에 움직임을 입힐 때는 뭐 어떤 예, 뼈, 어쨌든 뼈대를 받고 움직임을 입힐 때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움직임을 입히신 건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포인트 클라우드가 그러면 움직이는, 그러니까 여러 프레임에 대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구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 리깅이 A 포즈라고 해서 잘 안 되진 않을 거고요. 리깅의 문제라기보다는 리깅하고 이제 다시 또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애니메이션을 입히실 때 리타겟팅 쪽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건 좀 디테일한 부분이라 뭐 나중에 끝나시고 다시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저분한 걸 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요 리토폴로지 과정이고요. 예, 그렇죠. 저 자글자글했던 게 요 사각형 기반으로 바뀐 거고요. 여기 표면이 약간 이렇게 보여서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사각형 형태의 폴리곤이고, 이 피부 재질은 그냥 텍스처랑 모방이 그렇게 된 거고,
때 뭐 폴리곤이 요만큼 확 줄었다라고 이해하시면 그래서 스캐닝은 말씀드리면 뭐 이것도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이 본이 움직이면은 메시가 따라 움직이길 바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기 설명된 방법은 이 버텍스별로 이 버텍스가 어떤 본에 얼만큼 종속되어 있는지를 웨이트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어깨에 버텍스면은 어깨 본에도 약간 영향을 받고 팔에도 약간 영향을 받는 식으로 각 본에 대해서 웨이트를 어느 정도 배정하고요. 그러면 이 버텍스의 실제 위치는 이 버텍스의 원래의 위치에다가 이 모든 본에 대해서 이 본이 얼만큼 움직였는지 본이 움직인 거를 이 본에 영향을 주는 그 웨이트 값을 고려해서 이제 내가 웨이트가 높은 본이면 본이 움직인 만큼 따라 움직이고 이제 나랑 상관없는 본이면 이제 거의 영향을 안 받는 식으로 이제 웨이트에 따라서 본의 움직임을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이렇게 수식으로 설명드려서는 이해가 저도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스캐닝도 어떻게 보면 되게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이걸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웨이트를 줘버리면은 왼쪽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팔꿈치를 구부렸는데 이제 이쪽 폴리곤들이 웨이트 값이 잘못되면은 이상하게 뒤틀릴 수 있고요. 사실 요 스캐닝 과정도 리깅이랑 스캐닝 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뭐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도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약간 아티스트 손을 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툴을 보면은 본을 고르면은 이렇게 각 폴리곤들의 색깔이 정해져서 색칠을 할 수 있는 UI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폴리곤들은 얘한테만 영향을 받게 이제 이렇게 뒤틀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뭐 이 폴리곤은 요 본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데 지나치게 받아서 이런 거니까 이제 색깔을 좀 지워준다거나 아니면 더 진하게 칠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손을 좀 봐야 스캐닝이 잘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 쪽에서는 리거라는 직종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쪽도 사실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스캔하고 뭐 리토폴로지도 그렇고 스캔 자체를 이제 매번 엄청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고퀄리티로 한번 얻어놓으면 계속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번 정도는 이제 아티스트가 손을 타서 고퀄리티를 얻는 게 그만큼 이득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거고요. 앞서 설명드린 거는 좀 큰 레벨에서 이제 바디 애니메이션을 할 때 뭐 이렇게 크게 본을 박아서 한다는 거고 얼굴을 똑같이 하기에는 조금 구조가 다르고요. 이제 바디 쪽은 뼈에 어쨌든 종속돼서 뼈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주변 피부가 따라 움직이는 건데 얼굴은 뼈랑은 조금 다르게 근육들이 되게 발달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 방식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주로 쓰이는 게 이제 블렌드 쉐이프라는 기법입니다. 이건 그래도 되게 직관적인 거고요. 블렌드 쉐이프라고 해서 내가 미리 키 표정들을 몇 개 정해놓고요. 뭐 여기 8개 표정을 정해놨다라고 치고 이미 표정을 표현할 때 이 8개의 웨이티드 썸으로 표현하겠다는 게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웨이트를 여기는 1로 주고 나머지는 0으로 하면 요거랑 똑같은 표정일 거고요. 거기서 이제 뭐 얘는 1에서 얘를 점점 줄이고 얘를 점점 늘리는 식으로 블렌딩 하면은 이 표정에서 부드럽게 여기로 넘어가는 게 될 거고요. 그걸 뭐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여기는 웨이트 얼마 이렇게 조정하면은
어쨌든 이 표정들의 조합 범위에서 이제 표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뭐 자유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 블렌드 쉐이프를 잘 디자인해 놓으면은 이제 어쨌든 얘네들은 다 자연스러운 표정에 준하는 애들이니까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서 이제 표정을 좀 원하는 대로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게 기본 개념이고, 그걸로 또 표현하기 어려운 요소들도 있어서 이제 바디처럼 본을 박는 기법도 쓰여서 이제 그걸 보통은 두 가지를 조합해서 얼굴을 Now we have 표현하게 the 됩니다. mouth corner and height controls. 이게 The corner pull control 메타휴먼이라는 gives you a 모델의 wide 표정 smile, 표현하는 거고요. affecting the cheek area. The sharp corner 조정하는 pull 게 많죠. control 뭐 gives 요것들을 a sharp smile. It affects the 이게 어떻게 nasolabial 보면 블렌드 line. 쉐이프의 웨이트라고 The 볼 수 dimple 있는 거고, control 얘네를 moves 어떻게 the mouth 조정하느냐에 wide and 따라서 into the face. 다양한 표정을 The corner 나타낼 수 depress 있고요. control 저걸 can 뭐 give you a 하나만 sad, 조정하는 게 아니라 두 frowning 개를 look. 같이 조정하면은 The mouth stretch 그만큼 control moves the mouth 복합적인 down and 표정도 wide.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The stretch lips close control moves with the stretch control, bringing the upper lip down even further. The stretch and corner pull control combined give you a big 어쨌든 grin. 되게 조절해야 되게 많죠. 그래서 The upper 이런 lip 식으로 raise control 하면 자유도가 will give 사실 you 꽤 a 높은 편이기 nose 때문에 smearing effect. 이걸 일일이 The 아티스트가 lower lip 원하는 depress. 표정을 저걸 하나씩 조정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보통은 뭐 요 정도 자유도면은 이제 캡처를 해서 찍힌 표정과 제일 유사한 웨이트가 뭐가 될지를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으로 구해서 쓰는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예. 예, 메타휴먼이라고 해서 그 에픽 게임즈 얼리얼에서 밀고 있는 툴이고요. 뭐 얼리얼 쓰는 쪽에서는 많이 쓰는 업계 표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쓰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이때까지 설명드렸고, 이제 바디 애니메이션은 이제 리깅해서 스켈레톤을 움직여서 이제 폴리곤들을 움직이고, 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블렌드 쉐입 같은 걸 이용해서 웨이트를 조정해서 표정을 한다는 거고요. 어쨌든 실제로 폴리곤 개수는 되게 많지만 이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그런 식으로 되게 줄여서 원하는 표정을 이제 자유로운 범위 안에, 자유로운 움직임이 나오는 범위 안에서 좀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건 알았고, 그러면 그 뭐 본의 회전이 얼만큼 돼야 되는지, 얼굴 표정의 블렌드 쉐이프 웨이트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는 이제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실제 사람을 이제 3D 디지털 휴먼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실제 사람의 움직임을 최대한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서 만든 캐릭터에 입히는 걸 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예, 자동으로 해주는 기법도 있고요. 일반적인 뭐 그런 리깅 툴에서 오토 리깅 기능은 대부분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 퀄리티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거기에 아티스트가 손을 더 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자동 리깅은 뭐 여러 가지 툴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캐릭터를 사실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애니메이션 표현 방법은 뭐 전통적으로 몇 가지가 있고요. 뭐 일일이 아티스트가 키프레임을 잡아서 이제 그걸 부드럽게 연결하는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근데 실제 사람의 움직임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보통 모션 캡처를 많이 쓰고요. 그 외에도 뭐 물리 시뮬레이션도 쓰이는데, 오늘 이제 강의에서는 어쨌든
실제 사람을 가상 공간에 옮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모션 캡처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션 캡처는 뭐 영화 메이킹 필름 같은 데서 가끔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검정색 옷 입고 마커 붙이는 게 제일 많은 경우고요. 뭐 꼭 거기에 국한된 건 아니고 모션 캡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실제 현실에 있는 움직임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그대로 옮겨오는 게 목적인 기술이고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학식 모션 캡처도 있고 관성 기반 IMU 기반 모션 캡처도 있고 자기장 기반 모션 캡처도 있고요. 그 중에서 영화 같은 데서 이제 많이 쓰이는 건 주로 광학식 모션 캡처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저런 식으로 검정색 옷 입고 약간 반사 잘 되는 마커 붙이고 움직이는 거고요. 뒤에 보시듯이 이 스튜디오 주변으로 이제 카메라가 빙 둘러가면서 많은 수의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카메라가 이렇게 스튜디오를 둘러가면서 이제 찍는 영역 주변을 다 둘러서 많은 수의 카메라가 있고요. 그러면 아까 3D 스캔처럼 똑같이 카메라 여러 대 있고 여기서는 뭐 이미지 픽셀까지 갈 것도 없이 잘 보이게 키포인트가 뭔지 마커를 아예 다 붙여놨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이제 마커 포지션을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고요. 뭐 그러려고 이렇게 검정색 옷에 잘 보이는 마커를 붙인 거고요. 그래서 요 포인트 클라우드를 아까처럼 메시 그 사람 전체가 아니라 요 부착한 마커에 대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구해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네, 뭐 가는 김에 좀 설명을 드리면 모션 캡처는 저도 많이 해봤던 거라 이 카메라 위치를 어쨌든 알아야 요 포인트들의 위치를 구해낼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뭐 나중에 뭐 3차원제 예술구성에서도 나올 텐데 사진을 많이 찍었으면은 사실 이렇게 사람이 그냥 움직여도 사람 움직임이랑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카메라 위치를 추정해내는 게 가능은 하고요. 알고리즘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 모션 캡처의 목적은 어쨌든 최대한 정확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칼리브레이션 하는 과정이 이제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칼리브레이션을 위한 완드라는 장비가 있고요. 저거는 미리 정해진 장비로서 이제 마커가 어디 부착된 어떻게 생긴 장비다가 이제 미리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장비고, 그래서 얘를 찍으면은 각 포인트가 뭐 어떤 포인트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장비고요. 그래서 얘를 들고 저 캡처 영역을 돌아가면서 이제 흔들면서 돌아다니면은 제 움직임으로부터 이제 카메라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정해내는 게 가능합니다. 사람이 그냥 이제 마커 붙이고 움직인다고 하면은 사람이 지금 마커가 정확히 어디 붙었고 뭐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되게 계산이 약간 어프로백시 뭐 휴리스도 들어가고 그런 요소가 있는데 저거는 이제 딱 고정된 완드를 들고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카메라를 위치를 구해낼 수 있고요. 그래서 매번 캡처하기 전에 카메라 칼리브레이션 과정을 먼저 거쳐서 정확한 카메라 세팅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커를 붙인 사람을 찍게 되는데요. 마커를 붙이는 것도 사실 규칙을 나름 정해서 붙이게 되고 이게 주로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마커를 붙이게 되고 보통은 사람의 신체 구조를 좀 고려해서 붙이고 예를 들어 어깨에 붙인다라고 하면은 어깨 언저리에 붙이면 이제 제가 어깨로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마커 위치가 계속 변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깨로 움직여도 변하지 않는 뭐 견갑
뒷골이라고 하나요? 아닌데 어쨌든 뭐 뼈 부위에 붙인다거나 팔꿈치에 붙여도 이제 팔을 내가 이렇게 접었다 펴도 움직이지 않는 이 부분에 붙인다거나, 그리고 팔과 팔꿈치와 어깨 사이에도 붙여야 되는데 왼쪽 오른쪽을 구분해야 되니까 뭐 왼쪽은 약간 밑에 붙이고 오른쪽은 약간 위에 붙이고 뭐 그런 요소까지 따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은 밑에 붙이고 오른쪽은 위에 붙이죠. 이런 걸 고려해서 미리 정해진 세팅에 따라서 보통 마커를 붙이고요. 그리고 이 세팅과 동일한 형태의 프리셋이 이제 저 모션 캡처 툴에도 저 페어가 맞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스켈레톤에 대해서 사람에게 여기에 붙였듯이 이제 이 마커마다 그리고 이름이 있고 이 이름에 해당하는 마커가 여기 붙어 있다를 미리 지정을 해 놓고요. 그 상태에서 캡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찍으면은 그냥 카메라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냥 이 마커가 여기 이런 궤적으로 이동했다인 거고, 각각의 마커가 어느 부위의 마커인지는 알 수 없고요. 이 마커가 특별히 빛을 내는 건 아니고 그냥 똑같이 생긴 마커들을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가 여기 어떤 이름의 마커인지 이름을 붙이는 레이블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커 각각에 대해서 아이디 이름을 다 붙인 거고, 여기까지 되어야 이제 여기에 아까 정의한 스켈레톤을, 지금 마커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스켈레톤의 포즈가 어떻게 되어야 이제 이 마커의 오차가 제일 적겠다를 최적화를 통해서 구하고요. 실제 마커 위치가 있고 이 스켈레톤을 특정 자세로 배치했을 때 이 스켈레톤에 부착된 마커 위치가 있을 텐데 그 차이를 이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화하고요. 이 스켈레톤이라는 것도 스켈레톤 구조는 이제 뭐 미리 정해놓은 프리셋을 따르는 건데, 길이는 이 캡처하는 배우가 누구냐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그걸 또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걸 이제 서브젝트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배우가 한 명 와서 캡처를 이제 그날 처음 찍을 때는 저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해서 보통 내가 오늘 캡처할 때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커버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커버하는 체조라고 할까요? 그걸 한번 취하고요. 요 캡처 세팅을 이용해서 이 사람은 뭐 길이가 얼마고 마커를 사실 붙여야 되는데 정확히 이제 뭐 어느 위치에 붙였고를 맞춰주는 서브젝트 칼리브레이션을 거칩니다. 거기까지 하면은 이제 보통은 캡처를 뜨면은 저 스켈레톤이 자동으로 이제 솔빙돼서 나오고요. 그래서 요즘은 캡처 환경에 가면은 이제 뭐 이거는 보시다시피 저런 식으로 캡처를 하면은 왼쪽 밑에 화면처럼 캐릭터를 입혀서 모션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Please don't. 이건 실제 게임 캡처는 아니고 뭐 약간 연습 삼아 찍는 걸 보여주는 예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들이 찍으면서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나오는가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가상의 저런 괴물을 연기하라고 하면은 그냥 배우가 왔는데 우리 이런 괴물 찍을 거니까 연기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게 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저런 식으로 바로 찍으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광학식 모션 캡처는 제일 큰 장점은 이제 정확도가 높다는 거고요. 이게 뭐 사실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쓰이는 거고, 다른 캡처 기법들에 대해서 비해서 이제 제일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요. 근데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이 제한된 스튜디오에서 찍어야 되고 카메라도 되게 많아야 되고, 그리고 가리면 안 되거든요. 광학식이라기
때문에 마커가 최소한 몇 개 이상의 카메라에 찍혀야 그게 이제 감지가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버린다 그러면 이제 등에 있는 마커는 완전히 가려져서 없어지는 현상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취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제일 큰 단점은 뭐 비싸다라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카메라 자체도 비싸고 이제 찍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 앞서 여기서는 그냥 찍으면 바로 요게 나오는 것처럼 보여줬지만 대충은 나오는데 이게 뭔가 마커가 잠깐 안 잡혀서 튄다거나 하면은 발이 뭐 흔들린다거나 이런 작업이 있어서 레이블링도 일부는 손으로 해줘야 되고 이제 수작업이 좀 들어가고요. 그냥 대충 보기에는 바로 돌려도 되는데 진짜 뭐 게임에 넣겠다, 영화에 넣겠다 그러면은 사람이 좀 붙어서 손으로 보정해주는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도가 높아서 제일 많이 쓰이고요. 이거는 There are different ways to make 아바타 films that have 2 CG 메이킹 characters. 영상인데 What we're interested in with performance capture is the totality of the performance. 그래서 얼굴에도 붙여서 Physical, emotional, 기본적으로 얼굴 facial, 표정도 the 찍고 eyes, 몸도 everything. 찍고 The 다 actor 한 번에 creates 찍는 the emotion. 식으로 The actor 많이 creates the 되고요. moment. It's our job to make sure that everything the actor did is preserved in their CG character. You are very hard on them. 그래서 얼굴에는 마커를 붙이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렇게 대신에 점들을 찍어서 얼굴을 캡처하게 되고요. 이 헤드 마운트 카메라라고 해서 머리에 카메라를 쓰고 여기에 고정된 카메라를 따라도 저건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뭐 RGB 카메라 1개 뭐 혹은 뭐 3개 이렇게 해서 카메라로 찍어서 얼굴을 캡처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얼굴 따로 찍고 몸 따로 찍는데 어쨌든 몸에 대해서 이제 뭔가 머리에도 마커는 있기 때문에 표정은 모르지만 이제 머리가 어떤 자세다라는 건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 지금 머리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때 표정만 이제 카메라 찍은 걸로 입히면은 이제 몸 따로 찍은 거에 이제 얼굴을 입히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뭐 손도 마찬가지고 손가락에도 뭐 마커를 일부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찍긴 어려워서 이때는 이제 광학식 말고 약간 뭐 IMU 방식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동작하는 장갑을 끼고 이제 움직이면은 여기 잘 보시면은 장갑 위에 이렇게 마커가 붙어 있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지금 손의 위치가 어떻게 됐냐는 요 마커를 통해서 어떻게 돼 있고 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손가락은 어떻게 되냐는 요 장갑이 나름의 센서를 가지고 있어서 폈는지 했는지 아니면 손가락 단위로 뭐 어떻게 했는지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광학식 말고 또 다른 방식이 이제 뭐 몇 가지 있는데 IMU 방식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가속도계, 뭐 자이로스코프, 뭐 자기장 센서 이런 걸 결합해서 움직이게 되고요. 뭐 장단점이 있는데 좀 뭐 그냥 포터블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서 그냥 슈트를 입고 돌아다니면 되기 때문에 이런 제한된 스튜디오 외에서도 찍을 수 있고 뭔가 좀 더 쉽고 싸게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단점은 정확한 위치를 구하는 게 되게 까다로운 문제가 됩니다. 이게 관성 기반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얼만큼 움직였는지는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되지만 그냥 뭐 일반적인 무슨 좌표계에서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구하는 게 좀 까다롭고요. 특히나 뭐 여기서 출발해서 크게 삥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왔을 때 광학식이면 사실 똑같은 위치에 왔으니까 딱 여기로 온 걸로 잡히는데 이제 관성 장비는 오차가 조금씩 생기면서 실제로는 이 자리에 왔지만 뭐 이 정도에 와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절대적인 위치에 대한 오차가 좀 중요하게 큰 단점이고요. 그것 때문에 뭐 쓰이는 데서는 많이 쓰이지만 광학식보다는 좀 정확도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광학식 모션 캡처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최대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제 정확한 모션을 뽑겠다라는 데
이제 뭐 이런 장비를 쓴다는 거고요. 최근 이제 뭐 근데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뭐 싱글 카메라로도 뭐 요 정도는 구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왔고요. 이것도 비전 쪽 연구인데 그냥 카메라 하나로 이렇게 찍으면은 대충 저런 자세에 저런 위치에 있다를 구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쪽도 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조금 더 있으면 꽤 높은 정확도로 이 모션을 그냥 그냥 영상으로부터 모션을 뽑아내는 게 가능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모션을 어떻게 구하느냐였는데 실제로 따져보면은 이제 디자인한 가상의 캐릭터랑 그걸 움직임을 연기한 배우랑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딱 이 캐릭터를 움직이는데 이 사람의 모션을 그대로 입혀서는 안 되고 이제 스켈레톤이 다르다거나 하는 걸 이제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걸 이제 모션 리타겟팅이라고 합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메인인지 모르겠지만 이 마네킹의 모션을 이 다른 각각의 캐릭터에 입히면 뭐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타겟팅에서 뭐 이것도 사실은 약간 아트 영역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에는 저렇게 T포즈라는 걸 기준 포즈로 잡고요. 그래서 이 머리가 있는 여자 캐릭터의 동작을 메쉬가 없는 이 노란색 캐릭터의 움직임을 메쉬 있는 캐릭터에 입히고 싶다라고 하면 스켈레톤이 딱 보기에도 다르죠. 길이도 다르고 아예 구조 자체도 다르고요. 요걸 정확히 매핑하기 위해서는 보통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한데 각 조인트별로 이제 이게 손이다 발이다 이런 미리 정의된 프리셋에 의해서 어떤 조인트가 어떤 부위에 해당하는지를 매핑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T포즈 뭐 꼭 T포즈일 필요는 없는데 이 메쉬가 요 포즈일 때 이 매핑하고자 하는 그 스켈레톤의 포즈는 요거 그러니까 이 상태일 때 이 포즈면 딱 맞다 이런 걸 이제 한 페어에 대해서는 매핑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요게 또 되게 까다로운 부분이라 이게 T포즈가 있는 캐릭터면 뭐 가져와서 쓰면 되는데 이게 딱 통상적으로 정의된 건 아니라서 이게 없으면 손으로 맞춰둬야 되는데 그게 좀 까다로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이 메쉬는 딱 옆으로 펴고 있는데 그냥 배우 보고 T포즈 하세요라고 하면 손이 정확히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이게 약간 내려간 상태로 둘 다 T포즈네 하고 이제 이 상태로 T포즈 잡고 풀면은 손이 계속 어긋난 상태로 이제 솔빙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요걸 잘 맞춰주는 게 필요하고 잘 맞춰주면은 솔빙은 되게 잘 되는 편이긴 합니다. 이게 뭐 스켈레톤 구조가 어느 정도 달라도 되고 그래서 뭐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연구들도 있고요. 이게 뭐 그런 예제인데 왼쪽이 실제로 뭐 캡처 모션 같은 거고 이거를 저 오른쪽에 보이는 뭐 길이도 확 다르고 뭐 구조적으로 다른 거에 리타겟팅을 해도 뭐 저 정도로 자연스럽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세팅을 잘하면 잘 되고 뭐 잘 안 하면 되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좀 까다로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리타겟팅까지 하면은 이제 모션 캡처해서 실제 사람의 모션을 아까 만든 3D 디지털 휴먼에 입히는 게 가능하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를 소개해 드릴 텐데 사실 뭐 앞에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게 어떻게 보면 다 디지털 휴먼의 활용 예제라서 뭐 좀 다른 것들 몇 가지 보여드리면 한국에서도 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뭐 디지털 휴먼화 하는 게 있어서 보통은 이제 디지털 휴먼화 한다고 하면 보통은 실제 배우를 이제 디지털 휴먼화해서 그걸 뭔가 게임에 넣든
여러 용도를 활용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거는 네가 허성태라는 배우고 미도한테 내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하면 너희 이우진이 너희 지구 사무대 터서 네 시체를 발견할 수 없을 거야. 왜? 내가 델근델근 씹어먹어버릴 테니까. 이게 한 4년 전 거고요. 피부 이런 건 되게 자연스러운데 동작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뭐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도 많이 하고 요거는 23년 그나마 최근 게임에 들어간 영상이고 I see through your lies. 이거는 전 되게 will show them how to 자연스럽다라고 see as I do. 보고 I will not appease your 실제 gods. 사람이 찍은 건지 I will 3D destroy 캐릭터로 them. 움직인 건지 거의 구분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실제 사람을 갖다 놓고 그 표정 그대로 찍은 거를 재현하는 정도고요. 이거를 이 사람이 짓지 않은 표정을 짓는다거나 그걸 이제 나타내려고 하면 그때는 또 부자연스럽겠죠. 어쨌든 영화에 넣듯이 찍은 거 그대로 보여주는 거는 구분이 좀 어려운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We hear a lot of people say that digital doubles are getting so real that we don't need 이거는 actors 이제 anymore. 4D I 스캐닝이라고 strongly 해서 disagree with 라이트 that. 케이지 같은 데 What we are 있는데 doing here 가만히 is 있는 to 대로 찍는 게 replicate the 아니라 original 계속 사람은 performance of the talents 말하면서 and 움직이면서 bring 그걸 that 이제 into CGI 시간에 so the 따라서 audience 찍어서 이제 can 그걸 be 그대로 immersed in 재현하는 the 게 story 있는 거고요. and have a better experience. 이게 머리랑 몸이 고정되어 있어서 어색해 보이는데 얼굴 표정이나 피부 이런 건 되게 자연스러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Who are you? And the scarecrow. Oh, he was so scared. 산지 사실 가야 할 게 많죠. 저 표정은 자연스럽게 했는데 나머지가 부자연스러우면 다 같이 부자연스럽게 보여서 언캐니 밸리 같은 게 넘어야 할 산이 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디지털 휴먼을 어디에 쓸 거냐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실제 배우를 찍어서 그걸 뭐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많이 쓰고자 하는 게 목적이 좀 크고요. 그러면 어쨌든 한 번만 비싼 비용을 들어서 캡처를 해놓으면은 이제 이걸 쓸 때는 뭐 거의 무료로 싼 값에 뭐 광고에도 넣고 영화에도 넣고 게임에도 넣고 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데 아직 기술 수준이 찍었다고 이제 자유롭게 쓸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하고요. 혹은 이제 사람은 계속 그 배우라는 것도 계속 늙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찍어 놓으면은 이제 뭐 그거를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젊었을 때의 모습을 다시 표현할 수 있다는 용도로 쓰일 수도 있을 거고, 그 아까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키아누 리브스의 찍은 건 이제 지금 좀 늙었을 때 찍었지만 그거를 이제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바꿔서 거기에 입혀서 실제보다 젊어 보이게 한다거나 늙어 보이게 한다거나 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을 거고요. 꼭 실제 배우가 아니더라도 일반인 기준으로도 뭐 지금은 없는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사진을 구해서 이걸 최신 기술로 조합해서 뭐 그 사람을 가상 환경에서라도 이제 재현해서 뭐 VR 환경에서 만나본다거나 뭐 그런 용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 아까 질문 주셨는데 그 뭐 페이스 표현할 때 이게 표준이냐라고 하셨는데, 메타휴먼이라는 라이브러리 뭐 그런 거였고요. 근데 실제로 많이 쓰이고, 그러니까 얼리어를 쓰는 뭐 게임 회사든 뭐 그런 쪽에서는 자체적인 캐릭터를 개발하면은 뭐 안 쓸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정도가 아니면은 보통 많이 쓰고요. 그리고 실제로 되게 쉽게 고퀄리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서 뭐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픽 게임즈라는 데서, 여기가 이제 얼리얼이라는 게임 엔진 만드는 회사고요. 여기서 꽤 오래 전부터 준비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게 이제 메타휴먼이고, 처음 나올 때는 3D 스캔을 이제 그쪽에서 돈 많이 들여서 고퀄리티로 이제 되게 여러 명 찍어서 올려놓고, 이 중에 이제 뭐
사람도 고를 수 있고 뭐 머리 색깔 바꾸고 뭐 털 색깔 수염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바꿔서 이제 웹에서 UI를 파라미터 뭐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하듯이 이렇게 바꿔서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취지로 나왔었던 거고요. 이제 그게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라는 거였고, 최근은 아니고 이제 뭐 한 2년, 23년 그때 이제 메타휴먼 애니메이터라는 게 새로 나오면서 좀 더 범용적으로 많이 쓰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자면 뭐 아이폰 같은 카메라 하나를 놓고 이제 여기서 내가 얼굴 표정을 지으면은 그게 실시간으로 이제 메타휴먼에 반영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쓸 수 있게 돼 있어서 이제 뭐 정면, 측면 아니면 뭐 요 표정 이렇게 표정 4개 정도만 넣으면은 간단하게 칼리브레이션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메타휴먼을 매칭해 놓으면은 이제 내가 카메라에 대고 움직임에 따라서 가상 환경의 메타휴먼이 이제 따라 표정을 짓는 기술이고요. 그게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되는 편입니다. 이게 2023년 그 게임 컨퍼런스라고 할까요? GDC에서 발표된 건데 실제로 여기 아이폰인가 어쨌든 카메라 하나 놓고 여기 배우가 찍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은 거를 메타휴먼에 입히는 예제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I need performance capture to work like a mirror. I need it to capture whether I'm acting scared or angry. And sometimes all I need is a look. 딱 요 카메라 하나로만 찍은 거고요. I need performance. Ready in the level. 그거를 Now, 이제 excited to see the results? Can't wait to see. 중간 과정이 있는데 결과만 보여드리면은 I need performance capture to work like a mirror. I need it to capture whether I'm acting scared or angry. And sometimes all I need is a look. 요거보다 좀 더 좋아졌고요. 예, 어쨌든 요 정도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캐릭터에도 그냥 메타휴먼 여러 개 중에 아무데나 입힐 수 I need 있어서 performance capture to work like a mirror. I need it to capture whether I'm acting scared or angry. And sometimes all I need is a look. So the scene take works even on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아무 메타휴먼에나 리타게팅해서 쓸 수 있고요. 실제로 뭐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써서 I really didn't take it seriously. But one weekend I got so bored out of my mind that I just decided to install Unreal Engine 4, which is the previous version because 5 wasn't really out yet. And after installing Unreal Engine 4, I started 딱 저 왼쪽 downloading some assets on the 카메라로만 marketplace and 만들어 just 본 거고요. create a horror 정확하게 scary game 옮기는지는 잘 just for 모르겠지만 fun, 어쨌든 결과 really. 그냥 왼쪽 And 영상을 then 안 보고 that's 결과물만 봤을 honestly where I 때는 realized that 되게 자연스럽고 그럴듯한 Unreal Engine 결과물이 is 나오긴 합니다. much more than just a game engine. 그래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쩌다 보니 뭐 AI는 하나도 없고 그래픽스 내용만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자면 3D 디지털 휴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품질의 3D 메쉬가 있어야 되고, 그 메쉬의 뭐 노말이나 텍스처 같이 피부를 표현하기 위한 것들이 필요하고, 이제 걔네를 움직이기 위해 이제 그걸 정확히 얻기 위해서는 뭐 3D 포토그래메트리나 아니면 뭐 라이트 스테이지 같은 기술이 주로 활용되고, 그러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나온 거를 뭐 메쉬로 바꾸고 리토폴로지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실제로 쓸 수 있는 3D 메쉬 캐릭터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걔네를 움직이기 위해서 뭐 리깅과 스키닝을 거쳐서 이제 뼈대를 받고 뭐 블렌드 쉐입 같은 걸 넣어서 얼굴도 움직이고 해서 매우 적은 자유도로 이제 디지털 휴먼을 움직이는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래서 현실에 있는 사람을 최대한 그대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내일도 제가 이어서 이제 2시간짜리 강연을 할 건데, 그때는 현실에 있는 걸 재현하는 게 아니라 뭐 현실에 없는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었던 뭐 있는 캐릭터를 그대로 쓰든
이제 실제로 안 했던 동작을 하게 한다거나 혹은 뭐 요즘 뭐 챗GPT 같은 LLM이 워낙 뜨니까 LLM과 대화하듯이 이제 뭐 말을 하면은 걔가 이제 대답을 하면서 이제 대답을 실제로 음성도 하고 뭐 얼굴 표정도 하고 그 대답에 맞는 행동이나 움직임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어떻게 AI 기술로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낼 거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뭐 내일도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일정은 이제 요 강의가 끝이고요. 그래서 끝이고 내일도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이제 10시에 또 다음 세션은 아니고 다음 강의가 있으니까 오늘처럼 똑같이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하루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